안녕하세요. 통합사회디 온라인 수업입니다. 이제 시험 중간고사가 끝났고 여러분들은 다시 또 온라인 수업 일주일 하게 되었네요. 자, 교과서 30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우리 저번에 했던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1시간은 교과서 내용 쭉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오프라인으로 또 이제 우리 교실에서 마무리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도덕적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 부탄은 산림이 국토의 60%를 밑돌지 않도록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탄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행복하면은 꼭 나오는 나라가 바로 부탄인데, 부탄은 행복이 1위다. 그래가지고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사례를 국가적으로 보여주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많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국민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국민 행복 지수라는 게 거기서 1등을 했어요. 다른 나라를 제치고. 근데 그 국민 행복 지수를 만든 게 바로 부탄에서 개발한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서 자기 나라가 제일 행복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 이제 그 UN 행복 순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UN 행복 순위에서는 이제 중위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보면 거기는 이제 부탄이 97등이에요. 부탄이 97등, 한국이 55등.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행복해. 뭐 그렇긴 한데 또 우리가 또 살펴볼 건 또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거라도 좀 잠깐만 보자고. 산림이 국토의 60%를 밑돌지 않도록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숲이 있다라는 거예요. 숲. 그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핀란드, 핀란드,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 북유럽 나라들이 뭐 세계에서 가장 그 행복 지수가 높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의 특징이 또 하나, 그가 바로 숲이 많다는 거예요. 또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윤택함을 위한 근대화를 서두르지 않으며. 근데 부탄을 얘기를 하는데, 부탄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가난한 나라죠. 그런데 이제 대신에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부 차이, 빈부 차이가 낮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공자는 이제 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소득의 차이가 적은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굉장히 그 부자인데 이 안에 구성원들이 소득 차이가 되게 커. 이럴 경우 어떤 나라가 더 나은 나라냐 라고 했을 때 공자는 요 나라가 더 낫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빈부 차이가 낮다라는 건 그 국민들의 어떤 행복 지수가 올라갈 만하다, 뭐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민주주의죠. 원래 이제 부탄 같은 나라도 이제 부탄 왕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를 하려고 되게 애를 쓴대요. 예. 그래서 뭐 민주주의하고도 관련이 있다. 행복과. 왜 그럴까? 우리 뒤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노숙자가 없으며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들을 돌봐주는 공동체 문화가 있다. 이것도 이제 뭐 빈부차이랑 비슷한 것 같고, 혹은 이제 복지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의 어떤 요소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한번 밑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조건. 행복한 삶을 위한 삶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양하지만 질 높은 정주 환경,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실현, 도덕적 실천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요 네 가지. 1번 질 높은 정주 환경, 2번 경제적 안정, 3번 민주주의의 실현, 4 도덕적 실천. 요 네 가지를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밖에도 그 밖에 여가와 문화생활, 사람과 존경을 나누는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두루 갖출 때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1번 자, 질 높은 정주 환경. 자, 먼저 정주 환경이란 게 뭐냐? 정주 한자로 보면 정한다 할 때 정에다가 거주할 때 주자예요. 그러니까 정주 환경이라는 게 주거 환경? 뭐 그런 의미예요. 예. 정주 환경이란 우리가 자리 잡고 살아가던 터전을 둘러싼 환경으로 좁게는 주거 환경에서부터 넓게는 문화, 여가, 자연환경 등 일상생활 전 영역을 광범위하게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뭐 집, 뭐 이런 거 주변에 여러 환경, 그걸 둘러싼 것들, 그걸 이제 정주 환경이다. 그럼 질 높은 정주 환경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환경이 쾌적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에 편리성이 있다. 그 다음에 범죄율이 낮다. 정치적으로 안정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옆에 이제 1이라고 있으니까 이 오른쪽 페이지에 그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삶을 위한 질 높은 정주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서 전통 사회와 현대 사회의 이상적 정주 환경이 좀 다르다. 또 같은 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중환의 택리지 그러면은 이제 지리학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의 고전으로 이 택리지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살터로 첫째로 지리, 뭐 풍수지리 뭐 이런 거 지리가 좋아야 하고, 둘째는 생리, 거기서 생산되는 이익, 뭐 풍부한 산물이 나오는 곳이어야 되고, 셋째는 인심, 넉넉하고 좋은 이웃 간의 정이 있어야 되고, 넷째로는 산수, 빼어난 경치가 좋아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살기 좋은 땅이 되게 까다롭다, 그지?
사실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다음에는 요즘 현대 사회는 어떤가 보자. 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대중교통의 편리성, 은행이나 병원, 공공시설 등의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공원 및 녹지 면적 비중, 적당한 주택가격과 주거비용, 우수한 교육 여건, 직장과의 인접성 등이 있다.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이제 지리라는 부분에서 풍수지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풍수지리적 명당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자연관인 풍수사상에서는 산을 등지고 앞에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입지를 명당으로 꼽았다. 그러네요. 풍수지리, 배산임수, 그렇습니다. 자, 가와나에 나타난 이상적 정주 환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보자. 자, 여기 예시다반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가와나에 나타난 이상적인 정주 환경의 공통적인 것은요,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조건. 그러네요. 여기도 보니까 아까 생리 그래가지고 어떤 땅에서 생산되는 이익이 좀 풍부해야 된다라는 거가 있었고, 또 최근 현대 사회의 어떤 이상적인 정주 환경에서는 직장에 가까워야 된다.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심신의 풍요를 누리게 깨끗한 자연환경, 그런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은요, 반면 나와 달리 가에서는 풍수사상에 근거한 지리를 중시했다는 것, 이웃 간의 정을 중시한다는 것. 한편 오늘날의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요소에는 치안, 보건, 위생, 교육 서비스 등 사회문화적 환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게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치안이나 위생 이런 거는 옛날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니까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 같긴 하네요. 다시 앞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정주 환경은 물리적 환경 이상의 의미를 지니므로 우리의 지각, 태도,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예. 어떤 내가 사는 곳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장소에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이제 집입니다. 우리 집. 당연하죠. 우리 집에 대해서 정서적 유대감을 느낀다. 자, 이러한 점에서 장소 혹은 공간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를 담고 있는 저장고로서 인간의 행복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예. 밑에 이제 잠깐 보면은 바슐라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쓴 공간의 시약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여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삶은 집의 품속에 포근하게 자리 잡고 보호받으면서 시작한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바로 자기 집이야. 그치? 그래서 자기 집에서, 우리 집에서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집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공간이며, 맞죠? 거친 세상에 내던져지기 전에 인간을 품어주는 요람이다.
집 하면은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많은 상상을 하고 많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그 다음에 집에 놓인 서랍이나 상자 혹은 장롱 속에는 뭐가? 서랍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 서랍을 열면 많은 사물들이 들어있어요. 때로는 어떤 서랍은 열쇠로 잠겨져 있기도 하고. 그 집에 사는 이들의 삶의 역사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죠. 내 책상 속 서랍. 그죠? 그 속에는 내 삶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 근데 이제 뭐 오늘날 우리는 집이 지니고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서의 본래적 의미는 잊은 채 사실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행복한 공간으로서의 집을 얻는 게 참 힘들어졌죠. 예. 집을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경제적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지 이 행복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그게 참 비참한 일이죠. 예. 그리고 또 뒤에 옆 페이지에 이 일을 보니까 건축가가 들려주는 행복한 공간 이야기 하면서 이제 지식 채널의 얘기를 갖고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마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어떤 건물이,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요거 되게 재밌게 볼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다음에 이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